근데 뭐 굳이 너도 한번 그러면 변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소위 세탁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타당하고 그걸 온전히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네. 그래야 진짜 내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저는 혼란합니다. 저는 그 일을 또 해도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때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무리한 비판, 네가 다 세탁시켜 놓고 책임도 안 지고 뭐냐. 전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외연을 넓혀서 뭔가 이렇게 내란 내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같이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같이 짚자라는 의지를 보이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연대 전선을 만든 건 전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만 대신 뭐냐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논공 행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연대 전선은 무너집니다. 특히나 권력 앞에서는. 네네. 네. 그러면 이 전선이 무너진 걸 인정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검증들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좀 과하게 많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면이 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게 최욱 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무릎팍도사 같은 기질이 좀 있어요. 그 위험한데. 네. 그 안철수가 거기서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좀 왜 그럴까 싶을 때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좀 좋게 하려고 하는 면도 좀 그런가요?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니 그 유튜브는 뭐 하나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바로 나락갑니다. 그건 뭐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바로 나락이야.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공적 책임이 훨씬 큰 대한민국 언론사는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공적 책임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대표적으로 채널A 그분 보도 최근에 또 심지어 이게 이슈도 됐어. 그런데 어제와 같은 오늘을 또 살아가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또 살아갈 겁니다. 근데 최욱은 뭐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쓰레기고 견디질 못해 그냥 나락이야 실제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네. 최욱 씨가 민감해서 그래요.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니, 민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나락가고 한 몇 개월 동안 못 나오고 검정색 바탕에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뭐 과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감수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의 특징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에 감수성 있게 반응하지 않으면 시체말로 날아가는 미디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성 언론이라고 부르는 데는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이른바 짬짬이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청자로부터 차단돼 있죠. 시청자들이 언론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독 취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구독 취소가 의미가 없어. 몇 명이 구독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광고 불매 운동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지.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주는 게 기업들이 광고를 주는 게 시청자들이 광고 더 많이 봐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 효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로부터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유인이 없어요. 기성 언론사들은. 그러네, 진짜. 네. 좋겠다. 부러워서 그래 나는. 부럽죠. 기껏 부러워서. 게시판에 글 하나 올리는 정도 그래, 뭐 이런 뭐 거밖에 사실 그렇죠. 없죠. 네. 근데 그 기자들 그 정도 욕 먹었다고 막 너무 서운해하고 세상 욕 다 먹은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 최욱 씨는만큼 욕 먹었으면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언론사들끼리는
지금 최근에 그 채널A가 대표적인 사건이니까 그분 보도 이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보도인 게 이게 결판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파급력이 있는 보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사끼리 비판을 안 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언론사끼리 비판 안 하는 것까지는 뭐 동료의식이 작동해서 안 한다 쳐. 네,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언론사끼리 비판 안 하잖아 예, 실제로. 예. 그런데 유튜브가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언론사가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사안처럼 다뤄요. 네. 박살을 냅니다. 심지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예. 굉장히 유력한 언론사에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야. 근데 김어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 김어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 나는 진짜 충격이야. 나 진짜 야 임마, 나 충격받았어 임마 진짜.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아. 물어봐. 그보다 훨씬 더 파급력 있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 나 이거 해소가 안 돼요 또. 네. 체육 앵커에 대해서 안 물어봐서 그런가요? 저는 좋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안 물어봐서. 경향신문에서 인터뷰할 때 잘 하시더만. 아니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 나는 진짜 이런 행태가 뭐 진짜 궁금해서는 하기보다는 진짜 궁금한데. 짜증이 나서 그러겠죠. 아 짜증이 나. 예. 근데 그 채널A 그 관련해서 심지어는 동아일보가 대놓고 화냈어요 대통령한테. 우리 찍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SBS 찍어서 얘기하더니 왜 우리 또 찍어가지고 예. 예, 낙인을 찍느냐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었지.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최욱 씨는. 근데 아마 와 부럽네. 유튜브가 와. 기존의 재래식 언론을 위협하는 정도의 권력 그리고 자본 어떤 광고 시장에 경쟁자로 부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근본은 그거죠. 근본은 근본은 그거죠. 거기에 있다고. 네, 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경쟁자 아직은 제거. 힘이 덜할 때. 힘이 덜할 때. 네, 그리고 취약하거든요, 실제로 유튜브는. 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건데 그렇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에 반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질 줄 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나쁜 점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서 맞아. 그 불안함 때문에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쉽지 면들이 않은 분명히 측면이 있어요. 예. 맞아요. 아 예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가급적이면 네. 저는 이제 언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네. 내가 비판하던 언론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제가 방송을 진짜로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네. 평택을 관련해서.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그러면 이거 진짜로 진짜 간절히 묻고 싶거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하는 방송일까? 네. 혹시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가 이렇게 다루면은 그거는 잘하는 거고 예. 지금은 너가 이러해서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걸 한번 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일단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 욕에 대해서 네. 너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요. 선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네. 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든 간에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왕관의 무게죠. 왕관 너나 써라. 이 새끼야. 야 너나 갖다 써 임마. 무슨 왕관이야.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데 항상. 왕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또 저는 어떤 부분에선가는 그러니까 스스로 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네. 이런 거 좋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굳이 실명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몇몇 분들이 매불쇼에 나오셔서 이미지를 새롭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좋아요. 예. 그런 비판 이거는 많습니다.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예, 이미지를 맞아요, 새롭게 맞아요.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게 좋아.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매불쇼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한 거지. 기존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갇혀 있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장을 예. 준 거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미지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얘기. 맞아요. 네. 네. 그 책임져야 되고 또. 그렇죠. 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는 있죠. 저는 그거에 대한
감당은 하는 게 맞다고 맞아요. 봅니다. 저도 예.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뭐 굳이 너도 한번 그러면 변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소위 세탁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타당하고 그걸 온전히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네. 그래야 진짜 내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저는 혼란합니다. 저는 그 일을 또 해도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때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무리한 비판, 네가 다 세탁시켜 놓고 책임도 안 지고 뭐냐. 전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외연을 넓혀서 뭔가 이렇게 내란 내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같이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같이 짚자라는 의지를 보이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연대 전선을 만든 건 전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만 대신 뭐냐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논공 행상이 벌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연대 전선은 무너집니다. 특히나 권력 앞에서는. 네네. 예. 네. 그러면 이 전선이 무너진 걸 인정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검증들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좀 과하게 많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면이 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게 최욱 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무릎팍도사 같은 기질이 좀 있어요. 그 위험한데. 네. 그 안철수가 거기서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좀 왜 그럴까 싶을 때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좀 좋게 하려고 하는 면도 좀 그런가요?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색을 하고 볼 필요는 있는 거니까. 네. 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왜 또 절 쳐다봐요? 왕관 네가 쓸래? 능력도 안 돼 나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네. 그리고 뭐 진짜 저한테는 최소한 그 세탁 쇼라는 비판은 저는 뭐 과도한 비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억울해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예.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오늘 준비한 오늘 뭐 최욱 씨의 그런 거였나요? 좋은 얘기 아니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언론의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요. 였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얼핏 생각하면 언론이 민영화가 된다. 그럼 권력으로부터 뭔가 독립. 그렇죠. 그래서 더 자유롭게 할 말하고. 할 말하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갖고 온 배경이 있습니까? 네. 언론의 혼자 가져온 거예요? 민영화. 매번 쇼에서 아이템을 정하던데. 정신 차려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YTN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YTN.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민영화가 됐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과거에 공영방송이라고 불리거나 중공영방송이라고 불리던 데들 YTN, KBS, MBC, EBS 그리고 연합뉴스까지 치면 예. 이런 데의 소유 구조를 어떤 보수계 대통령이든 정치 세력이든 다 민영화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잘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윤석열은 가능했을까? 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궁금하다. 네. 다 원했는데. 다 원했는데 현실화시킨 건 윤석열밖에 없어요? 윤석열 하나예요. 오. 네. 그럼 왜 그럴까? 일을 잘하나?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이명박이 MBC 민영하려고 했고요. 맞아. KBS2 민영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장을 쫓아내는 방법을 처음 만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공영방송 제도를 처음으로 깬 게 이명박이에요.
모든 그 잘못은 이명박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음. 그러나 민영화는 실패했어요. 왜? 그 방송 노조나 이런 쪽에 있는 저항력이 너무 셌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연대했지. 견실했어요. 어. 예,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연대를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허물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대신 아. 사장을 바꾸는 전략을 취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윤석열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그 뒤로 박근혜 그리고 건너뛰어서 윤석열로 이어지는 10년 년 이상의 과정 속에서 공영방송과 시민 사이의 연대감 그리고 시민단체의 어떤 지지의 힘 이게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 가지 보여주는 거 또 한 가지 윤석열이 그렇게나 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앞뒤 안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앞뒤 안 보는 사람. 그리고 앞뒤 안 보는 사람을 옆에 있는 방조했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말려야 되거든요. 말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왜 일어났는가의 문제를 더 짚어봐야 되는데 김건희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네, 김건희에 대한 옹호감 그리고 복수심, YTN에 대한 복수심. 예. 이게 아. YTN을 민영화의 대상으로 삼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저는 예. 판단합니다. 네. 근데 녹취가 있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민 기자님이 좀 뒷배경을 좀 얘기해 네, 주시면.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YTN 민영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음. 원래 YTN은 일단 준 어떤 공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예. 정부 지분이 많았죠. 한전 KDN하고요, 음. 한국 마사회 이렇게 지분을 합쳐가지고 30%가 넘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거를 윤석열 정부 때 거의 뭐 전격적으로 이제 매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30.95%입니다. 두 이 지분을 합치면 정부 지분이. 정부 지분이. 네. 근데 이게 30%를 넘게 되면은요, 방송법상 이를테면 대기업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 지분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YTN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 언론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언론사들하고 대기업들이 30%가 넘는 이 구조 때문에 다 탈락을 해요. 아. 지분에 이게 인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게 뭐 통일교, 유진 이런 거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통일교도 많이 원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진으로 결정이 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대목이 발견이 되는데 원래 한전 KDN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고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또 이 YTN 지분을 인수할 때 각각 인수 조건이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 매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불러요. 부르더니 야, 니네 그냥 같이 팔아. 이른바 통매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매각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이른바 대기업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 경쟁자들을 탈락시키는 어떤 그런 이 기준이 됐던 거죠. 둘이 지분을 합치면 3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유진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원래는 기획재정부가 둘이 알아서 하라고 결정을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3일 뒤에 그 공문을 보낸 3일 뒤에 불러가지고 통매각하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일 과정에서 뭔가 정권 차원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네. 이 부분은 제가 약간은 다르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를테면은 이게요 방금 말씀 주신 거대를 이런 조치가 없었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애초에 한전하고 마사회는 이걸 매각할 의사가 없었어요. 왜냐면 YTN 지분 갖고 있는 거 좋은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팔 때 얼마나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가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 쉽게 마치 그 스테이크 잘라주듯이 아. 예.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해가지고 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준 게 기재부의 작품이에요. 아. 네. 요거 하나 딱 먹으면 아무도 손 못 대고 먹는 애가 바로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시간을 엄청 줄여주고 엄청 잡일들을 줄여줍니다. 아. 네. 이거는 유진을 위해서든 아니면 인수할 누군가를 위해서든 정말 잡스러운 일들을 줄여준 거죠. 시간이 늘어나면 왜 어렵느냐? 수많은 저항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YTN 파업하죠. 뭐 중간에 뭐 야당 끼어들죠. 그렇겠지. 그리고 뭐 방통위 안에서도 아직 체제도 제대로 정비 안 돼 있죠. 예.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해서 1년 이상 지나잖아요. 또 실패합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뛰어봤지만 안 돼. 근데 이거는 하기로 마음 먹고 아예 기재부를 이용해서 팔목을 비틀어가지고 이 팔고 싶지 않았던 애들에게 팔게 만들어준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이렇게 팔게 되면 공공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돼요. 방통위가. 왜냐하면 중공영방송 보도 채널인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 문제가 없어? 이거 심사해야 되거든. 오래 걸려요, 이것도. 이것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단축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걸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버려요. 아, 맞아요. 그렇지. 예. 이 두 가지 모두 이거는 작심하고 넘겨주려고 했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보수 정권들이 실패했던 걸 내 때에서는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정권 핵심의 의중이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법부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죠. 1심에서. 지난 11월에 네. 작년 11월에 1심 판결이 일단 나왔죠. 예. 2인 체제가 위법한 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방통위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항소를 항소를 안 안 했는데 했죠. 유진에서만 항소를 한 네.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위법성은 사법부가 1심이긴 합니다만 바로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재부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건 이제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이 이동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건데 아, 이동관이. 그때 기재부에서 담당했던 그 담당자가 기획부 공공정책국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있는데 실명 얘기 안 할게요. 당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요 이제 KDN이라든가 한전 KDN이랑 예. 마사회 지분 파는 거 통매각 하는 거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그걸 담당했어.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요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기획조정실장이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 있느냐? 한국은행 감사로 가 있습니다. 영전을 계속한 거예요. 네. 한국은행 감사가 연봉 3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절차를 아니, 거쳤던 거고. 공직자리 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일반 공공기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금융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니까 유진을 딱 생각을 하고 이 YTN 민영화 유진 쪽에 줬느냐, 요거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그럼 왜 유진이었느냐, 요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지금 유진 ENT 유진 대표가 강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희석.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력을 쭉 보니까 최상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최상목과 접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후배, 네. 아. 서울대 법대 선후배, 어. 행정고시 선후배. 행정고시 선후배.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된다면 어떤 그런 사적인 네트워크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겠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일교도 뛰어들었고 많이 그렇지. 뛰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유진으로 간 배경에는 무슨 어떤 엄청난 뭐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적인 관계가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만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유진을 찍어서 만들어줬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그거는 아닌 것 일단 같고. YTN에 네. 넘기는 게 목적이었고. 아.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통일교 그 유진은 늘 등장하는 그렇죠. 쪽이거든요. 네. 이 미디어 쪽에서 언제나. 근데 이 중에 어디로 넘겨도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그건 밑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상목 라인이 됐건 뭐 기재부 라인이 됐건 간에 여기서 장난치기가 되게 좋았던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애초에 YTN을 왜 찍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김건희 거 보도했잖아. 그렇죠. 이게 그건 핵심 녹취가 있잖아요. 이게 2021년 12월 14일 날 보도거든요. 단독 인터뷰 보도고 거기서 내가 이제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인가 아마 팩트에서 이거 누르는 맞아요. 영상이 나오죠. 아. 이게 YTN 보도로 보통 착각하는데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이거 입장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경호원이 코바나 이렇게 컨텐츠. 네. 누르고 가버리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나. 수치스러웠겠지. 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한 그 2주 정도 뒤인가 열흘 정도 뒤에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예. 그 이상한 마이클 잭슨 복장 같은 거 해가지고 아, 마이클 잭슨 입장이에요? 제가 잘못했잖아. 저때 아마 예, 진짜로 속으로 복수심을 부글부글했겠죠. 부글부글 불태웠을 거야. 복수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었고 실제로도. 실제로 했고요. 나중에 그 저기 노종면 의원이 이제 그 공표한 네. 폭로한 바에 따르면 실제 취재할 때 협박을 했었다. 그거 두고 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예.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이 사람 민영화 시켜주고 난 다음에 최초로 취임한 사람이 김백 사장인데 취임하자마자 뜬금없이 YTN 보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맞아, 굉장히 맞아. 충격받아.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죠. 예. 이거 YTN 구성원들한테는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릴 수 와, 없는 나는 일인 그 진짜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 김백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YTN 구성원들은 저 결국 쫓겨났습니다만 예. 사장으로서 인정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 사과를 1년 해버리네. 7개월인가 그 근무하는 내내 아. 이 사람이 왜 취임하자 이걸 사과를 했겠냐고요. 네. 물론 KBS 박장범 씨도 네.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예. 김건희 보도만 사과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오세훈 세택당 부터 해가지고 전부 네. 다. 어. 네. 그 사과하대. 나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랬잖아. YTN 저거. 구성원들 특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웠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김건희의 심기를 거스르면
기존에 어떤 보수 정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해낸다. 네.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디어에서는 YTN 사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단순히 복귀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지분을 이런 식으로 쉽게 넘긴다고? 예. 근데 이게 가능했다고? 이게 사례로 그냥 남잖아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보수 정부가 들어서 또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요. 방미통위에서 이 취소 처분을 해야 돼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진짜 충격적 사건인데 윤석열이 이제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한테 맞아. 일종의 에피소드 정도. 이게 속상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YTN 같은 경우에는 뭐 YTN 보도가 뭐 그렇게 훌륭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 감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민영화가 되고 나서 내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YTN이 보여준 그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소유 구조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끔찍할 정도죠. 정말로 내란의 기계적 중립을 합니다. 그 전까지 YTN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내란을 비판하는 쪽, 내란을 찬성하는 쪽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가요. 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야, 그러니까 똥을 두고 이거를 맛있겠다고 하는 쪽과 더럽다고 하는 쪽을 토론을 붙이는 셈이야.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와 얼마나 역겨운 일이야. 그 YTN에서 내부에서도요. 민영화 될 때 사실 일부는 종사자들 사이에 찬성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에 가까우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차라리 그냥 민간이 소유하면 그냥 지속적으로 쭉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백 사장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사과 방송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랄 노자였던 거고, 야 이건 훨씬 더 후져지는구나. 네. 왜 그런 구조로 거죠, 근데 가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공영은요, 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의식이 있어서요. 네. 종사자들의 문제의식이라도 투영이 됩니다. 보도국장을 선임할 때가 됐거나 뭔가 이번에 그냥 소유주가 싸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원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안 해버립니다. 네. 그거 가지고 또 판결 났어요.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민간의 소유의 무서움이 뭐냐면 소유주가 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 폭력적 독재는 훨씬 심각합니다. 공공기구보다 훨씬. 조선일보, 그렇겠네. 동아일보 보세요. 그러면 이 소유주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야 본인에게 이득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런데 이런 데들은 또 이제 생존 능력이 또 되게 좋아가지고요.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요. 이사회를 싹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싹 바꿔가지고 거기에 민주적 어떤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존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사로 안 쳐요. 사회이사로도 안 치고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지. 야, 알리바이는 또 이제 막 맞춰주는구나 네. 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럽습니다. 거기 가서 왜 그 이사 해주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YTN 구성원들은 지금 유진 체제가 법원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위법성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진 체제를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지금도 이 시각에도. 예. 근데 이제 이사회를 재편해 가지고 이른바 윤석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사들을 여기다 막 포진합니다. 한겨레 출신들을 막 갖다 꽂아요. 와. 진보적인 그래. 어떤 그런 인사를 막 얘기를 합니다. 예. 되게 아니할 말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에 가 있던 검사 출신들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 또는 반대로 보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아. 이거는. 로비하기 위해서 앉혀놓는 거죠. 무섭네. 그러니까 이제 YTN 구성원들 지금 싸우고 있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전선이 막 흐트러지는 거죠. 복잡하게. 그렇죠.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한번 좀 보도도 좀 해보고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이분들은 공정한 보도를 하게 만들겠다 내가.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요. 언론사의 이사회는 경영을 하는 존재지 보도 내용에 간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회는요, 기존의 김백 사장 체제보다 더 심각한 게 보도 내용에 간섭을 해요. 그거를 공정보도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진보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앉혀놓고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은 광속법상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변명을 하죠. 저널리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가 그거 일부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 때 YTN이
좀 잘못 보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저널리즘 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치 진상 조사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YTN 구성원들은 이거 지금 보도 개입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방송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사회가 굳이 나설 일이 그렇죠. 아니라 네. 보도 책임자를 잘 선임하고 그 보도 책임자를 동의를 얻었고 구성원들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이사 일부가 참여할 수 있겠죠. 그걸 왜 이사회가 주도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심각한 자기 모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공정성이란 이름하에 이사회의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중요한 얘기네. 예. 서울신문 호반건설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YTN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다 평택 의뢰 일단 잠깐 가 계십니다. 시간 네, 평택 의뢰 가 계십니다. 그래서 YTN이 평택 의뢰 매각된 줄 알았어요. 평택 의뢰 매각된 줄 알았다고 YTN. 예.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산 타워가 YTN 소유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산 타워가 N타워. YTN의 소유다. 소유입니다. 예. 네. 그건 왜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맨날 서울 지나고 캐대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징성이 사이에 있으니까. 공공재산 자산이 예.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꽤 많습니다. 아, 그거 민영화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으로 넘어간 거네. 유진한테 넘어간 겁니다. 아, 그러네. 네. 상징물들이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네. 유진은요. KD 한전 KDN이랑 마사회 지분 가졌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지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최대 주주 이 다른 지분을 막 연합한다 그래도 이 최대 주주 지분이 흔들리지 않는 지금 체제가 돼 버렸거든요. 공고해요, 지금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평택을 얘기 그만하죠. 와 오늘 어마어마하다 진짜.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네. 참 쉽지가 않다. 예.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제가 사이다 헤드라인 하러 오는데 네. 내일은 또 어떤 댓글이 달릴까? 근데 참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이 논리적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 아까 그 김용남 후보 얘기하면서 TV조선에서 이 녹취가 이제 공개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신봉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논조에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객관적 증거, 녹취라는 거를 나는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TV조선을 통해서. 근데 김용남 후보가 그 녹취는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제가 더 정보가 없으면 이거를 1대1로 놓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녹취에 대해서 신뢰는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조선일보 신봉자가 왜 들어갑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도 진짜 아니 그 녹취가 조선일보에서 공개가 됐든 무슨 일본일보에서 공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객관적 그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아 왜 그래 진짜. 네, 죄송합니다. 요즘 매일 이렇게 끝나요. 제가 요즘 매부쇼 안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너무 좀 보게 좀 해주세요. 매부쇼. 죄송합니다. 네, 조금 좀 제가 대범하게 밝게 가야 될 것 같아. 밝게. 정준희 교수가 안 본다네. 보시게 만들어요. 조금 더 밝게 갑니다. 네. 네. 어른스럽게 가야 될 것 같아. 대범하고 통 큰 진행.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